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일자로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자,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주노총 등 이른바 노동계에서 줄곧 특사를 요구해왔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죠. 그래가지고 징역형을 살았는데, 이번에 특별 사면 복권 했는데, 이번에 총 5,174명을 사면 복권한 가운데 이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 다음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야권에서는 이제 주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권이 아니고 여권에서는, 그리고 야권에서는 신지호 전 의원, 공성진 전 의원, 이제 복권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확정된 것은 징역 2년형이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사면 대상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거론이 안 된 것이죠. 아마 그거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총선이 지금 100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사면 복권은 총선용 사면 복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노총 등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죠. 사면 복권을. 근데 이번에 들어줬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달래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 총선이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물론 지금도 문 대통령은 충분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리얼미터 조사를 봐도 이제 거의 50% 정도에 육박하는 긍정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3년차 말기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3년차 끝부분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평가적 요소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평가적 요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거의 50%에 육박하는 국정운영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사인의 지지율입니다. 물론 리얼미터에 대해서 안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믿지 않는 쪽은 선거에서 지더라.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는 추세나 이런 것들은 일단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3%가 앞서느냐, 3.5%포인트가 앞서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줄곧 앞서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이다. 앞서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론조사는 될 수 있으면 믿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중에 구체적인 수치 몇 퍼센트 정도의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늘 견지해왔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2년 7개월째로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국정운영 지지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특정 지역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제 폄하를 하려고 해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그래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지지율 하나도 못 믿어, 이거 맞지 않는 거야,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조작이야,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년 4월 15일 총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또 한 번 놀랄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은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당은 너무나 태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결국은 선거용, 총선용 특별 사면 복권이다. 그런데 이게 한상균 전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7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밀양 송전탑 시위와 관련한 관련자들 8명, 제주 해군기지, 이게 강정마을 관련이죠. 거기 2명, 그 다음에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그 다음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7명. 그래서 이 7대 사건과 관련한 18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또한 이 7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번에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하나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대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달에 취임하고 나서 2018년 그 새해에 첫 사면을 했는데 그때도 용산 사건과 관련한 25명을 사면복권 시켰습니다. 용산 사건, 용산 참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용산 사건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사면복권, 명예회복 뭐 이런 걸 요구해 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준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문 대통령 지지 기반의 공고화 이런 쪽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올해 3.1절 특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7대 사건과 관련해서 무려 107명을 사면복권했습니다. 7대 사건이라는 게 광우병 촛불 시위, 밀양 송전탑 시위, 해군기지, 그 다음에 세월호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쌍용차 파업, 이걸 7가지 뭐 7대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도 107명.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그 용산 사건 25명. 그 다음에 이번에 또 7대 사건과 관련한 18명.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총선을 앞둔 전력정비, 전열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로, 이 특사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 우리 편은 확실하게 챙긴다 하는 이미지를 민주노총에도 주었고, 그 다음에 뭐 참여연대나 이런 그 친문 시민단체 쪽에도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면복권을 총선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근데 여기에 역설적인 것들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지지가 상당히 막강하고 견고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의 총선용 사면복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거에 관한 역풍이 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뭐 밀양 송전탑 시위와 관련한 관련자들 8명을 사면복권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송전탑 시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대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사면복권해야 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견지해왔지만 법률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니 엄연히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몇 년 되지도 않고 근데 전부 다 사면복권 시켜서 이 사회에 다시 사회 활동을 하도록 한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식 국민 대통합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상필벌 그러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그 벌에 합당하도록 징벌을 가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과는 기준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편 챙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바로 선거를 100일 남겨놓고 자기 편 챙기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한국당의 지지세가 막강하고 견고하다면 그 역풍이 두려워서라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당 지지세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뒷걸음질 치거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지지세를 확고히 하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전략 그 일환으로 지금 사면복권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한국당 지지세가 견고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국당 지지세가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뿐만입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2호 영입 인재 뭐 그래가지고 크게 또 발표를 하고 뭐 청년을 한 사람 또 영입을 했더군요. 뭐 그거 어차피 저는 뭐 보여주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보여주기를 또 평가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계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아, 저거는 쇼야 라고 얘기하면, 그렇다면 정말 아주 그 소수의 우파, 그 사람들만 남아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입작업, 뭐 컷오프, 뭐 이런 거 지금 민주당은 한 발 한 발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패스트트랙도 지금 뭐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우파는 오히려 분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노는 우파의 운명이라는 걸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근데 그것처럼, 자, 우파는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뭐 뭉치자, 뭐 거의 이런 개념이고, 통합을 위한 협상 지지부진하고 지금 뭐 거의 중단된 듯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총선에 대비했다가는, 지금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비했다가는 우파라는 사람들이 결국 질 수밖에 없다. 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참패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같은 데에서. 수도권은 1000표, 2000표가 당락을 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무슨 우파의 뭐 조그만 정당이라도 한 사람 후보를 내서 그 사람이 한 1000표만 가져가도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 간의 당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수도권이나 이 박빙의 싸움을 보이는 그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의 그 몇 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파 진영은 통합은 못할 망정, 지금 오히려 분열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과연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우파는 어떤 전략하에서 치를 것인가? 지금 현재 보면 암담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친여 세력들이 성큼성큼 총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즈음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우파 진영은 지금 거의 토끼와 거북이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전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100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영입뿐만 아니고 우파의 통합 작업, 어차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는 정치권의 철칙입니다. 근데 민주당을 비롯한 친여 세력은 이렇게 뭉치는 길로 가고 있고, 그 몇 표마저도 우리가 확고하게 다지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도 지금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오히려 분열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열적 양상을 과연 누가 치유할 것이냐, 친여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항한 한국당 주변과 우파 진영의 대항, 과연 어떤 전략하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우려는 우파 진영 전체가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역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우파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집권 후에 세 번째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반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우파 진영이 조금 더 지금 이러한 분열적 양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단은 휴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지금 분열적 양상을 보인다고 했죠? 한국당이 있죠, 우리공화당이 있죠, 무슨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 보수당이 있죠,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지금 무슨 전진당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지금 만든다고 하죠. 시도당 창당대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인가요? 보니까 또 무슨 신당을 하나 만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해가지고는요,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피 흘리고 싸우고 그 중에는 아무도 승자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막으려면 제일 좋은 건 통합이고, 근데 통합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어렵다 보면 그 다음은 뭡니까? 선거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통합의 효과와 비슷한 선거연대. 그러면 이걸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종전이 안 되면 휴전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계약진을 하는 것은 총선 후로 미루고 지금은 우파가 이른바 운동권 세력들이 잘 쓰는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총선까지 임하고 거기서 선거연대를 통해서 당선될 사람 당선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연대를 하든가 뭐 총선 후에 무슨 연합을 한다든가 뭐 통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좀 선거연대를 위한 휴전에라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휴전은 이것도 결국은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국당이 자기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왜 그러냐면 욕심을 다 채워서는 휴전선언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약간은 손해보더라도 우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휴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노력에는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데 지금 이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권이 성큼성큼 지금 총선을 향한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항하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연대 움직임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이 부분을 훨씬 더 가일층 속도를 내기 위한 특단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